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차기한 변호사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일이 좀 많이 있었네요, 그죠? 황교안 대표가, 보수 빅텐트론을 내세우고, 우파, 자유, 우파 통합에 나서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지난 며칠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에 관해서는 자유한국당, 그전에는 새누리당이었는데, 자당의 대통령을 탄핵한 것에 대해서 탄핵 찬성파이든 탄핵 반대파이든 우선 해야 될 것은 국민 앞에 어, 뭐 자유한국당이나 새누리당을 반대해서 표를 던진 유권자들에게는 아니겠지만 지지해서 표를 줬던 유권자들에 대해서는 우선은 탄핵 찬성 반대 입장을 다 떠나서 국민 앞에 진솔한 사과가 먼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정말 어떤 실망스러운 것은 국민이 뽑아준 자당의 대통령을 탄핵시켜 놓고도 그 정당의 어느 누구도 국민 앞에 지지해준 유권자 앞에 진솔한 어떤 진지한 참회와 반성의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 강한 비판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러한 어떤 실정을 미처 예상하지 못한 것에 대한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 식견 부족이라든지 왜 그렇게 판단을 잘못했는지 관해서도 어떤 정치적인 뭐 반성이랄까요? 또는 자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에 대한 의견 표명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빅텐트를 치겠다고 하는 것이 과연 지금 말하는 인적 쇄신이나 또는 세대 교체나 이런 거하고 어떻게 조화가 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해서는 상당히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세월이 흐르다 보면 인재도 새로 충원을 해야 되고 세대도 교체돼야 되고 하는 것이 상당히 자연스러운 현상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자유한국당은 1990년대 김영삼 전 대통령이 충원했던 그때의 인재들이 거의 지금 90년대에서 지금 20년이 약 30년, 20여 년이군요. 20여 년 동안 크게 달라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되어 온 형태입니다. 그만큼 좀 새로운 신진 인재 영입에 지지부진하고 또는 기득권층이 강하게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자유한국당 당대표 황교안 대표가 이 문제를 과연 다룰 만한 어떤 담력과 또는 어떤 지혜와 돌파력이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다면 지금까지 한 당대표로 선출되고 난 다음에 상당한 기간이 지났죠. 그렇다면은 지금 그간의 어떤 활동 내용에 비추어 보면 그 참모들이 당뇨들 또는 관료 출신이나 당뇨 출신이나 이런 분들이 아마 주요 멤버였던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과연 지금 현재의 어떤 정치 현실이나 또는 새로운 시대의 유권자들과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에 얼마나 이해라든지 경험이 있는지 또 이 시대의 어떤 젊은 이 세대와 소통하기 위한 어떤 커뮤니케이션 능력뿐만 아니라 시대의 이슈를 잡아내고 그거를 국민들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어떤 표현과 정책과 이슈 개발을 해 나가서 국민들에게 제시할 수 있을 만한 경험이 있는지 그에 관해서는 사실 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당뇨나 관료 출신들은 그러한 경험은 별로 없고 고민이 별로 없거든요. 위에서 지시하면 그 지시를 이행하는 거에는 능숙하고 경험이 있고 전문 지식이 있을지 모르지만 어떤 이슈를 발굴을 스스로 해내고 그거를 유권자와 어떻게 소통을 하고 그들의 지지를 어떻게 이끌어내고 이거를 언론에 어떻게 전파시키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경험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좀 염려하는 것은 자유한국당의 당뇨 구성이 또 의원 보좌관의 구성이 과연 지금 말하는 자유민주정에 대한 어떤 이념이나 확신이 투철한 사람들이냐에 관해서는 저는 고개가 좀 갸우뚱거려집니다. 왜냐하면 지난 노무현 정부 때였던가요? 그때 보면은 이명박 정부 때였는지 정확하게 좀 시기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 당시 한나라당이었죠. 한나라당 의원 보좌관들 상당수가 그 당시 민노당
출신이었습니다. 민노당 경력이 있는 분들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학창 시절 때부터 학생 운동을 했고 대중 어떤 정책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험이 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 일을 시켜보니까 그 사람들이 잘한 데서 갖다 썼는데, 그런 정도의 어떤 자신들이 지향하는, 당이 지향하는 이념이나 가치에 대해서 별로 생각이 없던 분들이 다수를 점해왔던 것이 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나 한나라당들이었는데, 뭐 당이라고 별반 다르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지금 이 순간에 뭐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어떤 가치를 가지고 나가겠다고 하는데, 과연 그 참모들이 그러한 과제를 해결할 만한 인적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인지에 관해서는 상당히 우려가 좀 됩니다. 그래서 뭐 오늘 발표를 하셨으니까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우리 유권자 한사로서 지켜봐야겠지만, 일단은 어떤 표를 주는 유권자로서는 감동이라든지 신선한 감각이라든지, 또는 뭐 그게 아니면 국제 정세라든지 우리나라 경제 현실에 비추어서 어떤 유권자들을 설득할 수 있는 어떤 전문성이라든지, 또 뭐 탁견 해양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유권자들한테 어필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인데, 그냥 뭐 현 정권에 반대해서 빅텐트를 치겠다 이런 것 가지고 과연 유권자들한테 다가가는 호소력이 있을지, 그 문제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까지의 자료로 봐서는 좀 다소 회의적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뭐 과거 새누리당 또는 한나라당 시절에 그 당시 뭐 유력한 중진 의원들이 추진했던 뭐 사회적 경제 기본법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뭐 이런 거하고 거리가 멀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사회적 기본 경제라고 하는 것은 협동조합에다가 뭐 국가 예산이나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가지고 자꾸 밀어주어서 사실상 코퍼레티즘 유사한 형태를 구성할 수 있게 하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은 자유시장 경제가 아니라 보다 좀 사회주의 이 경제에 가깝게 가는, 그러니까 뭐 사회적 경제 기본법이라는 용어도 그렇게 썼지만 사회주의 경제에 가깝게 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개인이나 기업의 창의와 경쟁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예산을 가지고 그것을 분배해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무슨 정치인이라든지 또는 관료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영향력을 키우고, 그 또 소비자들한테 경쟁을 통해서 낮은 가격에 좋은 품질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지원금을 따먹기를 하는 그런 걸 통해서 연맹에 나갈 수 있는 조직을 많이 생산해내는 것이기 때문에, 명분은 뭐 따뜻한 뭐 경제 지원하고 뭐 서민들을 지원하고 생활형 조직을 지원하고 뭐 이런 식으로 뭐 포장을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경제 현실에서 돌아오는 것은 이 자원의 비능률적인 집행, 그리고 공정 경쟁이 아니라 관과 권력과 당과 유착해서 부패를 양산하는 그런 것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뭐 법안이 좋다고 만들었던 그런 중진 의원들이 과연 자유시장 경제, 자유민주정의 어떤 확신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이냐? 저는 그건 뭐 몇 년 사이에 그렇게 그분들이 달라지다고 생각되지도 않고, 이미 지금 나이쯤 되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경제에 대한 어떤 이념이나 철학이 그렇게 쉽게 바뀐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지켜봐야겠지만, 원칙 없이 그냥 무조건 빅텐트 이거는 유권자들한테 어필하지도 않을 것이고 신선감 떨어진다. 그게 오늘 제가 본 소감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또 하나 이슈가 나온 게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올렸지만 지소미아에 관해서 미국의 스틸웰 부차관보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와가지고 논의가 있었습니다. 청와대 김현종 안보실 2차장과 스틸웰 동아시아 태평양 차관보가 뭐 논의를 하고 또 여러분들이 논의를 했다고 하는데, 이 말이 조금 약간 다르죠. 미국 쪽에서는 환상적인 지소미아 문제에 대해서 환상적인 논의를 했다고 그러고, 우리나라 김현종 제2차관 김현종 이 실장은 뭐 우리나라의 지소미아에 관한 입장은 변함이 없다. 일본이 우리를 안보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이유로 불화수소 등의 수출을 규제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지소미아를 갱신하냐, 뭐 이렇게 평행선을 달던 보도가 나와서 어느 것을 믿어야 할지 잘 이해가 가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동안에 일본에 대해서 일본 제품 불매 운동과 그 다음에 뭐 죽창 들고 일본하고 싸우겠다, 다시는 지지 않겠다, 그렇게 해서 반일 운동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나가던 정부가 요번 아세안과 한중일 3국의 정상이 모여서 회담하는 그 시기에
아베 수상과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이 11분인가 12분 환담을 나눴다. 우리나라 요청으로 뭐 환담을 나눴다. 이렇게 하는 그게 보도가 났는데 그거는 아마도 미국 쪽에서 이번 달 22일 지소미아 기간이 만료가 되니까 그 사이에 해결하라고 하는 강한 압박을 받은 두 정상이 두 나라가 뭐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일본은 이 문제는 자기들이 수출 규제 그 문제는 지금 뭐 말로는 뭐 지금 우리나라 주장하는 대로 뭐 안보 문제 이걸 걸고 있지만 그들의 본심은 대일 청구권 문제입니다. 대일 청구권을 협정을 한국이 위반했기 때문에 그래서 양국의 외교의 기본을 뒤집어 엎었기 때문에 기본 어떤 조약을 뒤집어 엎었기 때문에 자기들은 뭐 수출 규제 이걸 이제 들고 나온 것이죠. 다른 나라하고 똑같이 대우하겠다. 동남아시아, 동아시아에 있는 여러 나라와 똑같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냥 수출하게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말하듯이 뭐 그런 식으로 지소미아하고 일본은 연계시키지 않고 그냥 자기들은 대일 청구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계속 수출 규제하겠다 이런 식으로 갈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작년인가요?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을 만나서 3부를 약속을 했습니다. 사드 배치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에 들어가지 않겠다. MD 체제에 들어가지 않겠다. 그 다음에 한국, 미국, 일본의 군사 동맹화 하지 않겠다. 세 가지를 약속을 했습니다. 시진핑이한테. 근데 지금 요번 6월 달인가요? 트럼프 대통령이 왔을 때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다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발언을 했다고 미국의 국무부 홈페이지에 그게 떴습니다. 근데 미국의 이 인도 태평양 전략에 협력을 하겠다는 이야기는 중국에 대한 어떤 견제 내지는 어떤 이 봉쇄 전략에 한 축을 가담하겠다는 걸 의사표시를 했다고 미국은 그렇게 받아들일 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일본과 호주와 뭐 여러 나라들이 지금 참여하고 있고 인도양에서 실제 각국의 군함이 모여서 항공모함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전투를 위한 어떤 군함들이 모여서 훈련도 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참여는 안 했지만 어쨌든 그런 전략에 참여하겠다고 지금 적극 협조하겠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미국은 이 지소미아 폐기 이 문제를 한국 정부가 중국에 약속한 산불 정책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6월 달에 미국에 대해서 약속한 인도 태평양 전략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하는 그 말을 지킬 것이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중국 편 들래 미국 편 들래 라고 하는 문제에 대한 어떤 시금석으로 미국이 취급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그거는 저 혼자 그렇게 생각도 아니고 주변에 또 그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깊은 전문가들도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22일 날까지 어떤 돌파구가 나오지 않는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한 고려를 할 수 있겠죠. 뭐 그렇다고 해서 한미동맹을 당장 깨거나 하진 않겠지만 한국이라는 나라가 중국 밑으로 또는 중국 영향권으로 더 끌려 들어갈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로 인해서 한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리한 어떤 제재를 가할 수도 있고 또는 방위비 협상에 있어서 금액을 대폭 올리라고 하는 식으로 요구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한국에 불리한 조치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22일까지 김현종 차장인가요? 그분의 말대로 그냥 뭐 우리나라가 지소미아 폐기를 계속 밀고 나가서 지소미아를 폐기할지 아니면 미국이 요구하듯이 거기에 따라서 이거 기간을 연장해서 그냥 그대로 갱신을 할지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어쨌든 한국에서는 문희상 의장이 일본에 가서 일본 기업이 배상금의 일부를 참여하는 걸 전제로 해서 제안을 했는데 일본에서는 일본 기업의 배상 노출은 절대 없다는 식으로 못을 박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대일 청구권 협정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지소미아 문제 이 문제를 그냥 우리나라가 정부가 기간을 갱신할 것인가 하는 그 두 개만 남아있고 그걸 거부하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국과의 관계가 상당히 불편해지면서 연말에 경제에도 타격이 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한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에 대법원장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부에 대해서
국정감사 과정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감사원의 감사 결과 대법원장의 공간에 이 놀이기구라든지 잔디밭이든지 그 공사하는데 약 14억인가 썼다고 그러는데 그게 원래 예산 책정됐던 것은 10억 원 미만이었는데 금액이 상당히 초과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공사 계약이 입찰도 아니었고 그 다음에 그 예산 한 4억 몇천 더 끌어다 쓴 게 원래 예산 항목이 아닌 사법부의 재판 제도를 좀 더 개선하는데 재판의 어떤 재판 공정화라든지 또는 뭐 어떤 재판의 어떤 제도 개선을 위해서 써야 될 돈을 그 항목에 있는 예산을 갖다 끌어다 썼습니다. 근데 국가재정법상 사법부 말고 행정부의 중앙기관의 장들이 그렇게 다른 예산의 항목을 갖다 끌어 쓰는 경우에는 그 예산 항목의 중요도에 따라서는 국회의 동의를 받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 장관의 어떤 승인을 받아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법부는 그거와 달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아니고 국가재정법상 독립기관으로 이렇게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조항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서 뭐 국가재정법 위반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만 우리가 이 예산 항목을 전용하거나 이체해서 쓰는 것을 쓸 때 그것에 대해서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하는 사례가 드물지 않게 있습니다. 그 예산의 전용이나 이체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뭐 그 긴급성이라든지 항목의 유사성이라든지 그리고 그 이용하는 사람들의 어떤 개인적인 뭐 동기 같은 것이 없다든지 뭐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횡령이라든지 이런 게 죄책을 지지 않았지만은 방금 말씀드린 어떤 반드시 긴급한 필요성이라든지 유사성이라든지 불가피한 어떤 사정이라든지 이런 게 아닌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업무상 횡령으로 의를 해서 형사처벌을 해왔습니다. 근데 그렇게 일반 예산을 다루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행정부 공무원들이죠. 행정부 공무원들에 대해서 그렇게 형사처벌을 해왔던 법원이 아무리 국가재정법상 중앙기관의 장이 아니고 이거와 별개의 규율을 받는 독립기관으로서 취급을 받고 있다 손 치더라도 다른 행정부의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업무상 횡령으로 처벌을 하면서 스스로 예산 집행을 저런 식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과연 그것이 옳은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좀 더 면밀한 법리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젠가 지금이든지 또는 기간이 지나서든지 간에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될 문제가 아닌가. 1, 200만 원도 아니고 한 4억 원이 넘는 돈이 이렇게 집행이 됐습니다. 그 문제에 관해서 상당한 어떤 검토가 있어야 될 상황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